저희 동아리의 목적은 그 책을 읽고 그리고 궁금했던 부분을 작가님께 직접 여쭤보는 그러한 컨셉으로 이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마지막을 이제 고윤 작가님이랑 이렇게 하게 돼서 좀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광이네요. 그래서 저도 뭐 책을 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이번에 이 책을 다 사서 저희는 다 보고 했고요. 오늘은 그 이 책에 대한 내용에서 좀 궁금했던 내용도 질문을 드리고는 싶은데 네, 그것보다 조금 이제 강점이신 게 거의 뭐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잘 이해를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하우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제 사회적 경제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품은 필요하다라고 만들어졌지만 그 제품을 어떻게 홍보해야 되고 이걸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브랜딩화를 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많이 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의 사례를 바탕으로 조금 이런 방향으로 나는 했었는데 이렇게 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을 조금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요즘 이제 한 달, 두 달 사이로, 그러니까 제가 인스타그램 클래스를 오픈한 이후로 그러니까 이상하게 많은 대표님들이랑 연결되게 되고, 이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이야기해 주신 고민들이랑 많이 이제 겹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브랜드를 이제 브랜딩을 SNS 상에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 전체 모수 안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전환을 하게 만들 것인가에 관심이 많으셔서 오늘 뭐 책 내용을 넘어서 제가 아는 지식들을 좀 많이 공유할 수 있고 아마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대표님들이 되게 많이 도움을 받고 계신 내용들이어서 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조금 지금 하시는 일까지 이렇게 오시게 된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제일 음, 처음에 일을 시작해서 지금 이런 자기 개발 서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마케팅 이런 걸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서 이거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오셨는지 좀 그 내용이 되게 궁금합니다. 네. 저는 원래 그 페이서스 코리아를 한 거는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거라서 이제 날짜를 세보면은 한 300일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개월 정도 된 것 같고 그 전에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홈페이지나 간단한 마케팅을 좀 도와주는 그런 회사를 하고 있어서 사실 그 전까지는 거의 뭐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할 수 없는 그냥 되게 영세하고 알려지지 않은 그런 거였고 그 이전에는 저는 그냥 회사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회사가 너무 안 맞았어요. 그래서 계속 30대 초반까지 어떻게 보면 실패만 계속 하던 사람이었고 뭐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잘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 자기 개발을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때부터 계속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남들이 잘 때 움직이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깊게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 근데 이전에도 이미 그런 내용들을 많이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같이 일한 지 한 4년 정도 된 직원이 이제 제가 이렇게 페이서스 하는 걸 보고서 대표님은 이런 일 언젠가 할 것 같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나누는 대화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관된 내용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결국 SNS라는 공간 안에 퍼지기 시작하면서부터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희 내용에 좀 공감하거나 혹은 팬이 되거나 혹은 책을 구매하시는 이유는 뭐 갖고 있는 인사이트가 굉장히 탁월하다라기보다도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면 아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실패들이 가장 저한테 많기 때문이 아닌가. 네, 그런 내용들을 좀 진솔하게 풀어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직접 겪었기 때문에 고민의 지점들을 빠르고 손쉽게 짚어내는 부분들이 아마 크게 공감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라이브 방송 같은 거 하면은 되게 감사하게도 많은 젊은 분들이 이제 막 적으면서 들어주세요. 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동시에 좀 시장을 이해하게 되고 그게 또 선순환이 돼서 아마 그런 선순환이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속도가 커지게 되면서 그 반향도 같이 커지게 되는데 그런 과정의 어떤 중간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그 홍지은 대표님 뭔가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있으시면 어, 좀. 저도 지금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대표님께서 이렇게 진행하실 때 지금 혼자 하시는 것인지 혹시 직원이 있으시면 혹시 직원 요즘에 제가 최근 직원들하고 조금
의사소통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데 그런 음. 부분도 조금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스태프들이랑 같이 하고 있고 아마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직원 운용과 효율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미리 이메일로 전달받았던 내용인데 저희는 파트타임으로만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전체 이제 집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인원은 지금 한 7명에서 8명 정도 네, 파트별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고민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먼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하는 거는 대표님하고 비슷한 운영으로 갔으면 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그냥 대표가 떠먹여 주겠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뭔가 제안을 했을 때 되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이 직원들을 교육을 좀 이렇게 좀 자기 개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끔 하고 싶은데 제가 이 책을 제가 읽기 전에 먼저 전달을 했었거든요. 한번 그냥 읽기도 편하고 보면은 좋은 책인 것 같다. 한번 읽어봐라고 했을 때도 첫 페이지도 넘기지 않는 그런 자세들이 조금 음, 고민이긴 했죠. 네,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소통을 해야지. 음, 네, 그래서 저희는 뭐 저는 재택도 좋고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예, 뭐 같이 모여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렇게 의견 조율이라든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서 저한테 큰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러죠. 음. 아마 뭐 직원은 결국 뭐랄까 대표처럼 일할 수는 없겠죠, 당연하게. 그쵸, 그쵸. 네, 저도 일을 맡길 때 예를 들면 제가 100을 할 수 있으면 그 친구한테 가면은 70이 돼서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분의 100이 저의 70이라는 마음으로 일을 애초에 던지고 심지어 돈까지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직원에 대한 큰 기대가 항상 좀 뭔가 문제를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기는 하지만, 근데 결국 직원이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제 생각은 직원이 직원으로 들어와 있는 이유는 직원에 길들여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은 기본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게 되고 어떤 상사에 대한 특정 기준을 가지고 본인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마 익숙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장시간 동안 만들어낸 그런 습관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나모리 가즈오가 이야기한 것처럼 직원들이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내가 바라는 지점, 내가 바라봤으면 하는 지점을 바라보도록 하려면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첫 번째로 좀 진한 관계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네네. 대표로서의 직원과의 관계성이라기보다 우리가 일종의 동맹을 맺어서 너가 이곳에 있는 것이 너에게도 유익하고 나한테도 유익하고 해서 좀 뭔가 평등한 관계로 저는 항상 가려고 하고 나가면은 거의 대접을 합니다. 솔직히. 네, 가서 뭐 커피 사고 밥 사고 뭐 커피 제가 살게요. 그러면 아니라고 내가 항상 사주고 사실 조금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제 첫째가 아내고 둘째가 직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결국 대표는 어떤 이 회사 전체의 두뇌로서 계속 전략을 짜고 방향성을 고심하고 이게 맞나라는 스트레스에서 24시간 동안 벗어날 수가 없는데 손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손을 늘리려고 하는 게 결국 직원의 역할인 거죠. 물론 이제 대표로서 디렉션이 명확해야 되고 또 데드라인도 명확해야 되고 뭐 일정 부분 좋은 말만 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들어갔을 때 뭐 내 머리에서 합당한 수준을 넘어서 너의 머리에서 합당한 수준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만약에 이제 대표의 입장에서 3번 설명하는 게 힘들지만 얘는 5번 들어야 되는 애라면 5번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객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의 성향은 물론 우리가 카리스마적 리더십에서 소프트한 리더십으로 넘어온 지는 사실 굉장히 오래됐지만 이제는 소프트한 리더십이 아니라 조금 더 뭔가 친구라고 하기엔 좀 너무 가깝고 저는 딱 동맹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나의 성장을 위해서 너가 존재하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MZ세대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실리적인 거죠. 네. 그 최근에 뭐 부장님이 성과급을 받으면은 왜 나는 부장님보다 적게 성과급을 받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똑같이 일했는데 왜 다르게 받지? 라는 의문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베네핏 중심으로 사고가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직장 내에 일하는 직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이 베네핏적 측면이 단순히 월급을 떠나서 뭔가 그 사람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주거나 혹은 뭐 물어봐 준다거나. 근데 이미 이런 질문을 해주는 것 자체에서 우리 대표님은 좀 뭔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제 직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와라 커피 한 잔 하자 하고 해서 커피를 마시면 일 얘기나 하겠지, 자기 얘기나 하겠지, 보통 이렇게 상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너의 이야기를 해봐라. 너가 원하는 건 뭐냐? 너가 이 회사에서 뭘 얻을 수 있을 것 같냐? 나는 너한테 월급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가 생각한 것과 맞냐는 거죠. 그리고 너가 만약에 추가로 더 뭘 얻고 싶은지 나에게 이제 제출해라. 당연히 모든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런 것들을 물어봐 줌으로써 너와의 소통을 시도하는 대표라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 저는 뭐 제 아내와의 관계와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모든 제안이 받아들여질 필요는 없지만 제안을 가감없이 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성은 되어야 된다. 거기서 좀 관계의 안정성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네, 적절한 대답이었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가 저 대표님의 상황을 좀 외부에서 봤을 때 제가 느끼는 부분인데 아마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 입장에서는 되게 뭔가 동기부여를 해주려고 하고 직원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자기 계약을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계속 그런 자극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에게서 전혀 변화라든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았을 때에 대한 스트레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 고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직원분들이랑 그런 대화를 했을 때 그래도 직원분들이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좀 긍정적인 방향이었는데 지금 아마 홍 대표님이 계시 상황은 아마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고 그런 뭔가 새로운 것을 학습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의 직원분들을 네, 했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고민이 강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한 명이 드디어 이제 저희 첫 직원이 그만둔다고 했는데 그만둔다고 해가지고 자기는 사대보험이 계약이어가지고 사대보험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고용보험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냐. 그럼 아마 알아보겠다. 너가 기간이 되는지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은 해주겠다 했더니 나중에 와가지고 그럼 퇴직금은 안 주시나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간이 몇 개월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조금 마인드여가지고 처음에는 막 잡을까 하다가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상담할 때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남는 것도 좋지만 너에 맞는 너가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이렇게 책도 좀 주고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하거든요. 자기가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길래 알겠다. 그럼 너가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사가 어떠냐 이렇게 좀 자기가 상담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어디 회사에서 제안이 왔는데 이런 회사다. 내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회사를 인별로도 있고 그렇게 해줬는데 이게 좀 좋게 다가가니까 이제 좀 더 이제 과해지지 않은가 생각이 그런 게 좀 뭐 저는 대표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게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준다 하더라도 방금 태어난 애한테 뷔페를 먹일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계발스러운 어떤 인생의 가치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사람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결단들이 사실 좀 과감한 결단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좋은 것들을 자꾸 제공하고 좋은 가치를 주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직원들이 좀 그거를 가볍게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저한테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나가는 게 잘 된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 친구를 개조하는 데 드는 에너지랑 비용이 너무 아깝고 소모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왔을 때 애초에 그러니까 그래서 채용이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가는 그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채용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결국 주는 거를 받아 먹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그 다음번 채용에 대한 어떤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그 사람을 바꿔놓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방금 전에 그 고윤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서 조금 이어가 보자면 말씀하실 때에 어쨌든 그런 뭔가 성장하고자 하려고 하는 것들을 제공했을 때 그거를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친구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조금 하시는 부분이 채용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혹시 그러면은 그때 참고로 할 수 있게끔 고윤 대표님께서 혹시 직원을 채용하실 때 좀 신경 써서 보시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프로세스들을 조금 활용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팁이 조금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그 친구가 이미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있는지를 좀 보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누구를 고용을 할 때 너는 뭐 하는 애니? 너는 어떤 거를 하는 애니? 네가 만든 결과물이 있니? 그 보여줘봐 라고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그 친구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저는 두 번째로 물어보는 건 너 나중에 뭐 하고 싶니? 그런 거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꼭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올해 예를 들면 지금이 8월 초니까 올해 말까지 너 뭐 하고 싶니?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는 친구라면은 평소에 좀 생각을 하는 친구겠고 그렇지 않다면은 제시를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많이 판가름이 돼요. 뭔가 그 친구가 만들어낸 결과물과 목표 지점을 듣고서 이렇게 해보면 어때라고 제안도 할 거잖아요. 대표들이 보는 관점에서. 근데 그거를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대부분 많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누구를 뽑을 때 기존에 이제 건너 알던 사람, 소위 말해 새롭게 알게 된 인간관계에서 그분을 항상 조금 장시간 보는 편이긴 한데 소위 말해 인재 풀을 항상 가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은 추천해 줄 만한 사람을 좀 찾아요. 괜찮은 직원이 혹시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이제 너가 아니까 추천해라. 네,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찾는 편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직원한테 일을 맡길 때 아마 맡기는 이 방식이 전 중요할 것 같은데 일을 한 번에 시킬 때 파트로 일하면 2시간 이상 일을 안 시키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딱 한 토막만 줘요, 일을. 네. 그리고 2시간을 일하면 무조건 30분을 쉬어야 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연속으로 2시간 이상 일하면은 안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양 같은 경우도 되게 좀 고민을 하셔서 이 정도의 양이면 한 2시간 정도 분량이겠네. 그런 고민들을 평소에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거겠네요. 2시간 반짜리를 주죠. 아, 2시간 반짜리로. 2시간 반짜리를 주고 너가 열심히 하면은 그러니까 다 끝낼 수 있는 분량인데 끝내지 않아도는 괜찮다. 방법론 다 던져주고 한번 해봐라라고 해서 한 달 정도는 프로베이션 기간처럼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하는지를 봐서 업무량을 보고 항상 120%를 던져주고 궁극적으로는 현재 하고 있는 업무, 특히 고정 업무 같은 것들을 이 사람한테 특성화를 시켜서 한 2개월 정도만 지나면은 그 사람이 업무를 시작할 때 제 디렉션을 받지 않아도 알아서 근무를 하고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소위 말해 자동화를 시키는 게 사실 이 전략의 핵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한 사람한테 다양한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포인트 그리고 한 작업을 반복시켜서 그 반복된 작업 하에서 좀 전권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라서 최근에 봤던 뭐 스티브 잡스가 사랑했던 의사결정법 이래서 실무자가 책임도 지고 그다음에 결정까지 즉각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거를 굉장히 작은 분야에 한정돼서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컨텐츠를 만든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 사람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작은 단위부터 잘라가지고 반복 훈련을 시켜서 확장시키고 이거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보면 어때 이러면서 이제 야금야금 업무 역량을 좀 키워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무 탄력제 같이 저희는 운용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시간을 일하든 20시간을 일하든 상관이 없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공간 제약이 없어서 시공간 제약이 없어서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갖춰야 했던 몇 가지 시스템은 카카오톡 1대1 채팅방에서 캘린더를 등록을 해서 15분 전 알림을 그 톡비서 조르디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 구글 캘린더에다가 일정을 이중으로 등록을 해서 계속 볼 수 있게 하는 거. 뭐 일요일 저녁까지 다음 주 근무를 다 넣어두고 들어올 때 나갈 때 하고 업무 결과는 보고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은 너무 시간이 나가니까 네, 업무 보고를 좀 시키고 데드라인은 항상 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약간 거미줄 정가운데에 제가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조립만 해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그 하시면서 매일매일 하시는 루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요즘은 사실 육아 때문에 많이 깨지기는 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죠. 네, 육아 때문에 많이 깨지기는 했는데 네, 어, 평소에 그래도 그 전에 하셨던 것들이 좀 음, 있으실까요? 저는 그 명상을 하는데 명상은 주로 자기 전에 음, 조금 하는 편이고 아침에는 뭐 간단한 그런 스트레칭 같은 것들이랑 좀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는 편이에요. 저한테는 샤워가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주는 시간이고 공간이어서 좀 찬물로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토니 로빈스 하는 그 동작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단순 반복 동작을 함으로써 이제 몸을 깨우는 그런 거거든요. 네, 뭐 그런 것도 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쨌든 한 번 강력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식사를 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특별히 막 대단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웬만한 퍼포먼스들은 다 밤에 많이 하는 것 같고, 오전에는 한 번의 강력한 전환? 뭐 이불 개고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는 거니까, 네. 정리 정도는 당연히 하는 거니까. 루틴이랄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저 인터뷰하고 있는 건가? 너무 당연하게. 음, 잘하실 것 같은데, 저도 다른 좀 기업의 대표님들한테 여쭤보면 그분들도 늘 하시는 말, 매일 자기 명상을 한다라고 음, 명상을 하면서 그냥 대부분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하루를 되돌아봤는데 이제 제가 좀 친해지니까 솔직히 그냥 아무 생각 안 할 때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자기 리프레시를 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채널에서도 권유하는 가장 좋은 루틴은 전 감사일기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이제 감사일기를 쓰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부정적인 것들이 담겨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어차피 뇌가 하는 일은 그 전날에 있었던 일들을 폴더별로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침에 딱 일어난 상태가 비워진 상태로 일어났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꿈 때문에 뭔가 부정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침에 한 번쯤 이렇게 걸러내주는 작업들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런 과정에서 감사 노트를 좀 많이 권하고 있고 뭐 이따가 굿즈 얘기도 하겠지만 그런 개념에서 저희가 직접 제작해서 하는 거기도 하고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훈련의 여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대표님들 만나면은 감사 노트도 하고 다이어리도 팔고 근데 그것들을 대표님들이 다 하고 있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신에 그만한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 빈도수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것 정도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업무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너무나 많고 그런 것들을 대비해야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다만 훈련이 된 사람들은 본인이 그러한 상태에 들어왔다는 것에 대한 인지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나 이거 좀 불편한 것 같아. 부정적이게 된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는 것조차 빠른 거죠. 네. 그래서 어떤 특정 뇌세포 구역을 잘 훈련시킨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저는 인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와 상관없이 훈련을 하는데 그거는 인지를 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라는 걸 모르고 훈련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것 같기도 해요. 네, 결국은 인지를 위한 거거든요. 음, 네, 저도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서 책 하나가 생각이 났던 게 그 서드 싱킹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가지고 거기 보면은 제일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나 성공하신 분들이 명상을 하실 때에는 이미 그 이전에 많은 정보들을 넣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렇게 모여지는 느낌이라서 저는 그런 책을 많이 읽고 뭔가 평소부터 그런 자기 관리를 많이 하신 분들이 명상을 하실 때 퍼포먼스적인 부분이랑 그냥 그런 정보에 대한 입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명상을 하는 거는 조금 질적으로는 다르진 않을까.
그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아마 고윤 작가님도 저도 뭐 직접 만나 뵙고 하진 않았지만 아마 평소부터 되게 많은 정보들을 책이라든지 사람을 통해서 되게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실까. 그래서 그것들이 맞습니다. 명상이라는 걸 통해서 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새로운 개념들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혹시 어떠신가요? 저는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기보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명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감정을 통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생각이 흘러가는 것들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것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사실 대표님들이나 혹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들은, 혹은 뭐 오늘 내일 계속 뭔가 일이 나열돼 있는 분들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뇌의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어떤 의사결정 능력에 이게 혼재가 오면서 우선순위가 결국은 헷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채로 이렇게 싹 스캔하는 것처럼 이렇게 걸러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은 항상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시급한가라는 것들. 근데 의사결정에 혼재가 온다는 건 결국은 의사결정을 감정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시급하니까, 혹은 누군가가 시급하다고 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인 경우도 많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대표들에게 명상이란 음, 뭔가 다양한 역할이 있겠지만 우선순위에 대한 분명한 거, 그다음에 실제로 정말 혼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 스텝을 고민할 수 있어서 저는 가장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보통 일에 많이 매몰되어 계시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대표들은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네. 처리가 안 된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 사이에서 계속 혼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네, 그것도 그렇고 아까 전에 제가 조금 좀 앞으로 돌아가서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게 사실 그 홍 대표님이 제일 처음 얘기했던 게 직원들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 고윤 작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책의 제일 첫 페이지가 사실 관계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에서 제가 가장 인상이 깊었고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 게 상대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려고 하고 상대방이 더 많이 말하도록 만들게 하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관계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의 내 이야기가 아닌 그 사람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는 것들이 많이 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고윤 작가님은 혹시 그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줌에 있어서 뭐 경청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소부터 조금 트레이닝을 하고 계신 것들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진짜 이거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그렇게 경험을 하시게 되셨던 개인적인 그런 사례들이 있으신지 좀 많이 궁금합니다. 저는 뭐 지금 질문을 떠나서 항상 저는 스스로 훈련을 좀 실전을 통해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페이서스 하면서 간간히 상담 요청하시는 분이 있어서 만나다가 제가 아예 상담을 받는다고 피드를 올려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9월까지 상담 예약을 다 잡아서 이제는 이제 마감. 예약이 다 찼는데, 음, 상담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둘 다를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거를 스스로 훈련하는 것도 있고 상대방에게 이게 참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이게 모두에게 적합하진 않겠지만, 저는 상담을 하는 이유가 진심으로 제가 겪은 어려운 일들을 저 사람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은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힘들었던 때는 뭐 부모님이나 친구나 주변의 다른 대표님들이나 절대로 공개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말한다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할지가 예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담의 자리가 저는 있었다면 그 당시에 내가 훨씬 더 수월하게 이걸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 사람이 되게 힘든 걸음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는 편이고, 아마 계속 좀 질문을 계속 던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여기 왔냐? 여기 어떤 힘듦이 있어서 왔냐? 가장 이제 요즘 어떻냐?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계속 보면서,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의외로 가져온 주제랑 다른 주제를 쏟아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본인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올바른 질문을 많이 하면서 좀 대화를 많이 이끌어내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의 핵심이 결국 타인이 이제 느낄 때, 아, 내가 이 사람은 나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청을 떠나서 뭐 이 사람만 계속 보는 거, 뭐 핸드폰을 꺼두는 거, 뭐 이 사람한테 제가 상담을 해주지만 커피와 케이크를 가급적 이분한테 대접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좀 실질적인 변화와 맞닿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상담 갈 때 태도가 대표로 안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상담을 해주러 간다는 생각으로 안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하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가장 그냥 표면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였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질문을 많이 던지시는 부분이 좀 그렇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끌어내고 더 집중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저도 항상 생각을 하는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면 이런 답을 줘야겠다. 이런 사례를 얘기해 줘야지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제 생각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 됐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답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질문을 던질까에 포커스를 조금 맞추면 대인관계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이야기 듣는 데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순간적으로 조금 그 생각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질문도 전 중요한 것 같고, 또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진짜 진심으로 이 사람한테 집중하려고 하는 마음을 대화 시간 동안만 풀로 가동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실 뭐 손 제스처부터 뭐 등을 기댔나 안 기댔나부터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그 사람 말에 가볍게 맞장구 쳐주는 것도, 그러니까 쉐도잉 기법이라 그러죠. 뭐 제가 강남역에 갔거든요. 그럼 강남역에서요. 뭐 이렇게 같은 단어를 반복해 주는 것도 그렇고, 또 그거에 대해서 좀 다각도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문제 해결 중심으로 자꾸 매몰될 때가 있는데, 오히려 그럴 때마다 저는 공감 중심으로 많이 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이야기했을 때 그 사건이 당신한테 어떠한 느낌을 주었고, 그것 때문에 너가 어떠한 상황이 되었냐. 그러니까 외부의 상황 때문에 너가 받은 느낌, 그로 인해서 너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게 너가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종류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너가 생각할 때 이거를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결국 답을 준다기보다 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약간 헨젤과 그레텔처럼 네, 과자 부스러기를 놓아주는 그런 개념으로 저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너가 생각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뭔 것 같아? 라고 하면 저는 뭐 A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도 A인 것 같다. 되게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 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내가 맞았구나라는 그 확신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고, A에 더해서 저희가 B라는 제안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결국은 이 질문을 계속 한다는 것이 상대방에게 내용을 더 많이 끌어내는 게 핵심이라기보다도 그 사람의 말을 끊지 않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네, 충분히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왜 대화할 거리 다 떨어지면은 사람 되게 갑자기 차분해지잖아요. 그 단계까지 말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런 거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속에서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질문도 던져보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 대한 관심, 좀 진심 네네. 어린 관심, 그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말씀해 주시는 것 들어보면. 맞아요. 근데 저도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17살에서 47까지 오세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굉장히 넓은데 이게 뭐 한 번에 넓어졌다 이런 거라기보다 이제 내가 핵심 타겟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차츰차츰 넓어지는데, 사실은 이게 모두가 각자의 나이에 맞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이해하고 있는 문제를 또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 나이부터 시작하면은 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생겨나는 어떤 상담이나 관계 해결적 육감 같은 것들이 발달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전 중요한 스킬일 것 같아요. 대인 스킬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책을 좀 읽으면서 대표님께서 이런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되게 좋은 내용들이. 좀 궁금했어요. 책을 많이 읽으셔서 이렇게 그러신 건지,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경험, 뭐 지난 경험들 때문에 좀 그런 건지. 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페이서스가 잘 되면서 한 3만, 4만 때부터 페이서스처럼 되고 싶어요라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가끔 옵니다. 네, 그리고 뭐 책 낸 것도 읽고 이제 비슷한 질문을 던져주시는데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이제 1년이 되어가는 사람이지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든 시간이 한 2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도 해결이 안 되던 시간들이 가장 길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실제 적용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을 보고 뭔가 좋았다 그러면 그냥 바로 해보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일단 네. 시도를 무조건 해보시는 편이세요? 네, 저는 성격상 제가 뭔가를 하면 실제로 적용을 하고 그 피드백이 빨리빨리 와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회사에서 좀 힘들었던 것도 있지만 이 피드백이 바로바로 안 오면은 저는 그게 약간 업무를 한 의미가 없다라고 느끼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했을 때 바로바로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 얘기를 만약에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면 그 사람이 이거 되게 좋은 인사이트 같다. 이 정도의 피드백이라도 저는 바로바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대단한 비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직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전 처음 사업자 등록증 내고 한 달 만에 그냥 바로 직원에 대한 걸 훈련해야 돼라고 생각해서 파트를 고용해 버렸거든요. 돈이 없어도. 그래서 직원을 다루는 법, 직원과 뭔가 같이 일하는 법을 하면서 정말 어설픈 대표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했던 것들이 컸던 거죠. 네. 그리고 그 부분을 또 주안점으로 보기도 했지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반복 훈련이 가장 컸던 것 같고, 또 이런 성공이나 부자나 뭐 지식이나 실행 이런 것들도 강렬한 열망이 항상 중요한데, 강렬한 열망을 할 만한 일들이 인생에 없으면 내가 성공할 사람인지를 증명할 만한 기회가 아예 박탈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려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강렬한 열망이 저한테는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들이 네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것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막상 실행하는 게 솔직히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여러 가지 실패를 하다 보면 그런 자신감들이 솔직히 그냥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 시작이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거 보고 제가 페이서스 제일 처음에 피드 처음 올라왔을 때 우연히 저한테 떠가지고 봤었거든요. 하나 딱 올라왔는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좀 했죠. 처음에 하나 딱 올라왔는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많은 좋은 글들과 많은 것들이 올라오면서 보면서 이분도 굉장히 성실히 노력하시구나라는 걸 그렇죠. 예, 많이 봤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만드시는 거는 이분도 무언가 자기만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저는 어떻게 실행을 많이 하고 어떻게 지식을 쌓냐라고 할 때 저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할 때 막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하지만 저는 저비용 고효율로 실패를 많이 하면 금방 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마 대표님들은 대부분 이 얘기에 공감을 하세요. 그러니까 실패는 보통 계속 부정적인 것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래서 실패의 횟수를 정해두고 실패의 기간을 좀 정해두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페이서스 같은 경우도 올해 원래 저희가 원했던 목표는 팔로워 2,000명, 3,000명 정도가 목표였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지금 보면은 말도 안 되지만 작년에 제가 들어왔을 때는 정말 말이 되는 숫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3개월 90일 정도 만에 1,000명을 찍었으니까 사실 굉장히 느린 거거든요. 왜냐면 저한테 강의 들으신 분이 지금 80일도 안 됐는데 지금 8,000 팔로워세요. 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느렸던 거예요. 저희 현재를 보면.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 들어왔을 때 팔로워가 1000명을 데리고 왔으니까 이제 올해 연말 목표는 2000명, 3000명이어야 합당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봤자 2배, 3배였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확 넘어왔던 이유가 뭐냐면 아예 내년 혹은 올해 말까지 내가 죽을 쓰겠다. 네,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 네, 왜냐면 그거를 뭔가 남을 따라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이었던 거죠. 특히 저한테 인스타그램 내부에서 왔던 딜레마는 다들 약간 나를 따르면 너는 부자가 될 수 있어라는 컨셉으로 가는데 그게 약간 성미에 너무 안 맞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 얼마 버는지를 드러내면서 유혹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다른 노선을 선택했어야 됐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아마존에서 칼로 이렇게 길을 헤치면서 이제 왔었던 것 같고 결국 성공의 핵심은 저는 실패 횟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효율적으로. 그 그러면 지금 인스타 얘기를 이제 하셨으니까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은 지금 인스타에서 이제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키워 나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성장을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노하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페이서스 코리아라고 하는 인스타 계정만의 어떤 차별성 음. 우리는 남들과는 이런 부분을 조금 다르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저희 계정의 차별점은 저희는 0인 사람을 1이나 10으로 만들어주는 계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컨셉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부분은 대중지능적 부분을 공략하려고 하는 거긴 하지만 저희 전체 계정이 갖고 있는 컨셉은 마이너스에 있는 사람들을 제로 포인트로 올려줘서 부자가 되고 싶니? 그러면 부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주고 싶은 게 저희의 컨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 주변에 보면 대부분 부자가 되고 싶고 막 성공하고 싶고 이런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들을 추구해도 괜찮은 몸 상태인지 추구해도 괜찮은 정신 상태인지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고 강렬히 바라기만 하니까 몸이 안 좋은데 마라톤을 나가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좀 뭐 상담의 취지도 그렇고 뭐 강연이나 책의 취지도 그렇지만 부자가 되는 법이 아니라 일단 부자가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어떤 상태를 만들고 그런 그릇을 만드는 것에 좀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컨셉은 마이너스에서 0으로 올려주는 컨셉이다. 그리고 너가 많은 게 회복이 되고 또 이제 훈련이 좀 되면 그때 부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한테 가라. 네, 그래서 저희 감사노트의 그 컨셉 자체도 스타팅 포인트라고 출발점이라고 지어놓은 이유가 14일 동안 훈련을 하고 가라는 거예요. 최소한. 너가 부자가 되고 싶고 오케이 다 알겠어. 근데 이 정도는 훈련을 하고 가라. 이거는 너무 기본이잖아. 딱 2주 동안만 해보는 건데 이것도 못하면 너가 무슨 부자의 길을 가겠어. 얼마나 힘든데. 약간 이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책 제목도 맨 뒷장에 넣은 거고. 자, 이제 떠나라. 네, 그런 컨셉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도 그렇고 저희 뭐 홍 대표님도 이제 자사의 인스타 계정을 이제 키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스타그램 말고도 뭐 카카오 요즘에 채널 뷰도 있고 뭐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다양한 채널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혹시 인스타그램을 메인으로 이렇게 조금 선택을 하신 그런 목적 아니면 이유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저는 유튜브는 손이 너무 많이 갔고 제가 유튜브를 먼저 도전을 했는데 이 단가가 안 맞더라고요. 네, 시간당 단가가 안 맞아서 유튜브는 하다가 지속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바로 아웃하고 블로그도 역량이 있기는 했는데 블로그 같은 경우도 솔직히 글을 그렇게 많이 쓰는 게 저는 좀 안 맞았어요. 제가 워낙 긴 글을 잘 못 읽기도 하고 긴 글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물론 직원을 시켰어도 됐겠지만 그게 한글 쓰는 하나 쓰는데 막 너무 오래 걸리고 퍼포먼스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이미 이제 웹사이트 제작을 했기 때문에 갖고 있었던 웹 디자인 역량을 쓰기에는 카디뉴스가 적합했고 카디뉴스 형태로 인스타그램을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지나고 나서 보는 건 송 대표님 말씀처럼 인스타그램을 메인으로 가는 데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와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브랜딩 관점에서는 굉장히 저비용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블로그에서는 브랜딩이 안 돼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뭐 브랜딩이 된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사실 컨텐츠를 기반으로 가서 영상 베이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브랜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인스타가 조금 더 우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효율도 훨씬 높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브랜딩 관점에서는 인스타가 나쁘지 않다 해서 저희 강의 들으시는 분한테는 이거는 가상 창업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너가 이렇게 가상으로 창업을 했을 때 네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곧 컨텐츠인데 대충대충 올리면 당연히 고객이 안 오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사업이랑 좀 연관지어서 많이 접근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도 어떻게 보면 카드뉴스 형식의 콘텐츠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이랑 뭔가 조금 다른 차별성이 있는가요? 연령대가 다르죠. 아, 사용 연령대가 조금 다르고 페이스북은 너무 어리거나 너무 나이가 많거나 네, 이런 것도 있고 인스타그램이 아마 여러분들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시는 플랫폼 중에 하나예요. 유튜브는 영상 찍어서 뭐 어그로 끌게 썸네일 만들어서 하면 되겠지 이 생각이고 거기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블로그는 이제 너무 오랫동안 있어 왔고 블로그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괜찮은데 그분들이 인스타에 오면 혼란스러워하세요. 이거는 영상도 뭔가 긴 것도 아니고 좀 대단히 쇼폼도 아니고 애매한데 블로그 쓰시던 분들은 인스타에서 대부분 폭망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글쓰기와 플랫폼에 맞춰서 올라가는 컨텐츠의 결을 이해하지 못하셔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그 파워 블로거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큰 좌절을 겪으시고 이제 나가시는 경우가 많죠. 네. 플랫폼의 특성을 파악을 못해서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 가지 컨텐츠를 올리더라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법과 링크드인에 올리는 것과 트위터에 올리는 거랑 다 다르거든요. 네. 그나마 인스타그램은 카카오 뷰랑 비슷하게 갈 수가 있어서 저는 인스타그램이랑 카카오 뷰를 운영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나 다른 채널로 넘어가게 되면 양식이나 글을 적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있은 후에 출발하는 게 훨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죠? 지금 그런 인스타그램 강의나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만약에 저희가 이제 사회적 경쟁력에 계신 대표님들이랑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좀 페이서스 코리아가 하는 강의에 가면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만약에 소개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내용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제가 조금 이렇게 전달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 인스타그램 강의는 뭐 제 주변에도 많은 만대 팔로워들이 있고 다 저희 가까운 분들인데 저는 인스타그램 키우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 어떤 기술적인 것들은 실제 퍼포먼스를 100으로 봤을 때 해시태그나 알고리즘을 공략하는 것들은 지식적 측면이나 기술적 측면을 다 감안하더라도 15%에서 20%를 절대로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뚫어내는 거는 좋은 제품, 좋은 서비스, 곧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얼마나 뭐랄까 브랜딩적으로 풀어낼 수 있느냐. 이 한 문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강의를 들으신다면 아마 컨텐츠를 올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실 거고 신중하게 변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한 거죠. 소위 말해 눈을 뜬 거죠. 네. 네. 그래서 앞에 있는 애가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호랑이였구나. 이렇게 약간 대상이 새롭게 보이는 것처럼 그런 시야가 뜨이게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올바른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컨텐츠가 A, B, C, D, E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인스타그램에 적합할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두세 개, 뭐 적으면 한 개만 고르시게 되지만 그 한 개로 어떻게 뚫어낼까라는 고민을 하는 게 사실 이후에 우리가 소비하게 될 시간만 보더라도 뭐 10시간 이상은 충분히 소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후에 인스타그램에 좀 진지하고 그거에 대한 퍼포먼스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낭비를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컨텐츠랑 뭐 브랜딩 이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좀 뚫어내고 있고 실제로 제가 뭐 지난주 월요일, 일요일, 뭐 월요일, 화요일 거의 매주 강의가 있지만 대부분 그런 그 혼란을 해소하고 무엇이 옳은지 인지하고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내 핵심 컨텐츠가 뭔지 찾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뭐 회사 브랜드 때문에 들으러 왔는데 갑자기 퍼스널 브랜딩을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고 퍼스널 브랜딩을 하러 왔는데 그러면은 내 브랜드에도 적용을 해봐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렇게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그 넘어가는 이유가 핵심 콘텐츠가 이거면 잘 되겠다라는 인사이트가 강의 중간에 떠오르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환은 올바른 전환인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질문이 많아지게 되고 질문이 많아지는 건 제대로 배우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한 단어로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뭔가 기술적인 스킬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말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콘텐츠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은 창업이라고 비슷하다 설명을 드린 것처럼 페이서스 코리아의 목적도 그것과 같아요. 10년을 넘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계속 고민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장수하는 브랜드는 업력이라는 이름으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해결책, 그다음에 컨텐츠 퀄리티 유지에 대한 해결책, 뭐 신사업에 대한 어떤 새로운 분야 개척, 그다음에 기존의 것들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경쟁사 분석, 타겟, 시장, 사실 네, 정말 사업이랑 거의 비슷한 분야인데 그거를 인스타그램 내부에서 하는 거죠. 주변에서 SNS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대부분 대표님이 무언가를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생각을 고민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제일 쉬운 방법이 업체에 의뢰하는 거. 그게 가장 많은 사례였었던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하는데 조금 젊은 직원들에게 그것들을 재량을 줘서 이렇게 맡겨놓는 형태.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핵심 콘텐츠라든지 본질은 대표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거니 그들이 그런 채널에 대한 고민부터 어떤 콘텐츠들을 발신해야 되는 게 사실은 가장 우선되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뭐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거, 왜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돼요? 이런 질문하는 것처럼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방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발자국을 옆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반대쪽으로 가면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것처럼 이게 방향성이 안 맞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 방향성은 사실 오로지 대표만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한테 업무가 하달이 되기 전에 이 방향성이고 이걸 원하고 이런 느낌으로 써달라라는 디렉션을 받기 위해서 사실 이 큰 빅픽처에 대해서 대표가 이해할 필요는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사실 그게 직원의 효율성과 인건비 절감에도 큰 효과가 나게 되고 결국은 브랜딩이다. 인스타그램이 브랜딩이다라는 건 우리가 1년 뒤, 2년 뒤가 됐건 어떤 시점이 됐건은 내 브랜드를 위한 팔로워가 몇천 명 혹은 1만 명 정도가 쌓이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한번 쌓이게 되면 그 뒤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수월해집니다. 네. SNS의 핵심은 알려지는 거기 때문에 내 제품과 내 서비스와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회적 어떤 가치 같은 것들이 효과가 없다라고 느끼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효과가 없는 비전이어서가 아니라 그것들 아는 사람이 너무 적은 게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SNS는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도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비즈니스의 확장과 존속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투자 가치는 당연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많이 느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요. 전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계정을 관리하고 이렇게 키워나감에 있어서 사실은 일단 가장 핵심에 있어야 되는 거는 이제 컨텐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가 뭘까?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만한 내용들이 뭘까?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근데 그것 말고도 조금 우리가 놓치기 쉽지만 되게 중요한 어떤 그런 핵심적인 요소들이 혹시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그 기업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색감도 되게 중요하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고정된 틀의 형태가 있어서 그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쓰면 도움이 된다라든지 그러한 조금 콘텐츠를 더욱더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상 깊게 뭔가 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들이 또 있지 않을까. 재료는 아무리 좋은 걸 쓴다 하더라도 제대로 요리해서 디스플레이를 해놓지를 못하면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 건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혹시나 있으실까 네, 너무 많죠. 싶었어요. 너무 많죠. 제가 하나씩 다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재료를 부스트시키는, 그 서포트하는 어떤 요소와 또 팔로워가 반응하는 요소, 또 팔로워가 성장되는 요소, 이게 다 좀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올바른 지식이 핵심입니다. 네, 올바른 지식을 쌓는 게 너무 중요해요. 뭐 알고리즘이 어떤 원리로 퍼지게 되고 내가 하나를 올린다는 게 어떤 구조로 이제 퍼지게 된다라는 인스타그램에 대한 어떤 플랫폼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은 항상 전제가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프로필 세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필 세팅은 프로필 사진, 뭐 이름, 아이디, 아래 소개글, 그 다음에 링크까지 요거를 잘 구성하는 게 중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시그니처 컬러를 하나를 설정을 해서 이제 스타벅스의 그린처럼 잘 운영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디자인적인 요소도 확실히 차별점이 있습니다. 저희 고객들 중에서도 젊은 여성분들은 디자인이 깔끔해서 좋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는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글에 대한 부분인데, 이 글이 결국 재료라는 것이 머리에 있는 생각과 사념이라고 봤을 때 그게 글이 어떠한 형태로 풀어지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을 힘들어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스타그램은 글자 수를 줄이기 싸움입니다. 어떻게 적은 글자 수로 요약해서 잘 전달할 것인가.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항상 인스타그램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밖에 없고, 또 이 글과 관련해서 굉장히 각광받는 역량 중에 하나가 스토리텔링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아무거나, 진짜 아무거나로 시작해도 기승전 동기부여로 끝날 수 있는가. 이제 이렇게 글을 꺾어낼 수 있는 소위 말해 논술과 논리가 좀 잘 발달된 사람들이 이제 컨텐츠 에디터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고, 실제로 아는 출판사 대표님들은 항상 이런 인재들을 네, 찾아 헤매고 있고, 생각보다 장착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길 가든 돌을 보더라도 동기부여로 끝낼 수 있어야 되는 어떤 역량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 또 동시에 이면에 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한 가지 템플릿으로 통일해서 시작은 하나, 궁극적으로 템플릿을 혁신하지 않으면은 항상 고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정한 템플릿으로 1000명까지, 2000명까지, 3000명까지 올지언정 결국은 한 번쯤 뒤집어 줘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뭐 3번, 4번, 5번 이렇게 계속적으로 컨텐츠를 뒤집어 주거든요. 근데 그 뒤집는 게 단순히 알고리즘을 공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존의 고객들이 여기 이제 맨날 비슷한 거 올라오네라고 해서 저희가 아무리 중요한 얘기를 던진다 하더라도 올리던 거에 적응되는 순간 클릭하거나 반응하는 정도가 떨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신선한 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뒤집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럴 만한 역량과 그럴 만한 방법론들을 내가 갖고 있는가라는 지점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저는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1만 정도는 다 목표로 하셔야 된다라고, 기본 1만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실제로 최근에 그렇게 성장을 하기도 했고, 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결국은 이제 브랜딩적 내용들이 좋은 디자인과 좋은 방향성과 좋은 컨셉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주물 냄비에 끓이는 라면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좋은 냄비와 좋은 기자재 같은 것들이 서포트가 되어줘야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을 또 강의에서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해부해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프로필 사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름은 뭐라고 써야 되나? 소개글이 4줄 정도를 써야 되는데 첫째 줄, 둘째 줄, 넷째 줄까지 뭘 써야 되나?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하나 다 고민이고, 이제 스스로 가면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이 되는,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강조하는 정신 중에 하나가 그 존버 불굴의 정신이라고. 네, 어쨌든 성실함으로 꾸준히 하게 되면 오르긴 오릅니다. 네, 오르긴 올라요. 다만 그 속도가 현격하게 차이가 날 뿐, 네, 오르긴 오릅니다. 네, 아마 요즘은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괜찮으신 분들이 그거를 주최하세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쪽 업계를 모아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 비용 같은 것들은 이제 비율을 나눠서 같이 이렇게 해서 아, 운영비로도 쓰고 그렇게 많이 하셔서, 네, 아무래도 실제로 강의하는 게 좀 큽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만 보면 책이라고 하는 형태의 제품이 나와 있고, 그리고 강의나 상담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인스타 계정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를 진행해 오심에 있어서 좀 어떤 순서로 그 과정들을 밟아오셨나요? 아, 이게 여러 가지 서비스가 이제 런칭하게 된 순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출간 제한 같은 경우는 저희는 5,000대 한 출판사에서 출간 제한을 받고 10,000명이 넘어갔을 때 세 곳에서 받았고 이제 이후로 계속 작업하게 되는 데는 이제 그 중에 한 출판사랑 고정적으로 아마 할 것 같고 그래서 내년 2월에 또 나오게 되고 아마 계속 나오게 될 걸로 예상이 돼서 출간이 제한상으로는 가장 먼저 놓였던 것 같으나 계약을 하고 출간이 되는 시점은 또 생각보다 이후기 때문에 네, 제안은 먼저 오나 결과는 좀 뒤에 나오게 된다. 5만 명 이 정도 됐을 때 책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5만 명이 되기 전에 이제 무료 상담을 먼저 했고, 네, 무료 상담을 먼저 했는데 그 무료 상담을 거의 일주일에 한 3분, 많으면 4분 정도씩 거의 매일 받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 내부로 들어가면은 일단 저희가 카드 뉴스나 이런 컨텐츠 중심으로 가다가 1만 명이 넘으면서 이제 저의 어떤 개인 일상이라기보다 어떤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뭐 얼굴이나 신상, 일상들을 조금씩 공유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장시간 동안 궁금증을 좀 자극을 한 거죠. 이 사람은 도대체 뭘까? 이 사람 드디어 얼굴 공개했네. 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무료 상담을 하고 무료 상담을 하게 되면 결국 이 사람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인데 무료 상담을 갔다 온 사람이 댓글이랑 라방 같은 데에다가 상담 꼭 가세요. 너무 좋아요. 이런 걸 남기면서 소위 말해 팔로워들이 격차를 느끼기 시작한 거죠. 뭔가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느끼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라방까지 오게 된 거죠. 네, 네. 라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반응이 좀 나쁘지 않고 또 찐팬을 많이 확장할 수 있어서 되게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매번 한 7, 80분씩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라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는 라방은 맨 마지막에 했던 것 같고 약간 네이버 그 커머스 같은 개념이죠. 홈쇼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계속해서 카드 뉴스나 뭐 콘텐츠를 계속해서 발신하시는 걸 제일 어쨌든 처음에는 시작을 스타트를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이것도 이제 시스템상의 개혁이 솔직히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직원이 이제 저희가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직원이랑 같이 만들거나 뭐 정말 안 되면 내가 만든다 하더라도 그 한 개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아무리 초보여도 저는 2시간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렵게 만들면 고객도 어렵게 소비하기 때문에 결국 1시간에서 1시간 반 안에 끝내줄 수 있는 컨텐츠여야 되고 그러려면 기존에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디자인적 템플릿도 갖춰져 있고 사용할 만한 해시태그나 여러 가지 것들이 구비가 되어 있으면 효율을 내는 것이 굉장히 수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적인 것들을 개선을 하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면 컨텐츠 발행에 대해서는 이제 큰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뭔가 임팩트를 주고 팔로워가 성장한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물론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 광고를 조금 쓰는 것도 있습니다.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 정도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오히려 그 광고를 통해서 속도감을 내주면 주변 다른 B2B들이 주목한다는 게 재밌는 점이에요. 여기 방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1,000명 넘었네? 벌써 2,000명이네? 이러면서 소위 말해 기업 가치, 그러니까 계정 가치 자체를 끌어올리는 전략인 거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의도적이지만 일정 부분 노출시킬 수 있다면 그거를 통해서 동시에 컨텐츠에 대한 크레딧도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빨리 느는 걸 보니까 컨텐츠가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고 그 과정에서 또 계속 개량하고 여긴 계속 뭔가 시도하는 데구나. 그런 임팩트들을 계속적으로 주게 되면은 이제 일상을 하든 뭐 라방을 하든 좀 좋은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제 주변의 사례를 조금 전달을 드리면 저는 라방을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지만 한 3천, 4천, 5천 때부터도 라방을 많이 하세요. 라방을 하게 되고 라방을 했을 때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소통을 하지만 이게 오프라인 정도의 어떤 소통 레벨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팬심 자체가 굉장히 상승을 하게 되면서 언팔을 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팔로워 상승이 조금 더 수월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은
라방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동기부여 쪽에서는 라방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저밖에 없거든요. 네, 대부분 라방 하면은 막 다른 풍경 켜놓고 작가들이 뭐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그래서 댓글 답변해주고 이런 건데 저는 그냥 카메라 켜놓고 강의를 때려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노트랑 펜 들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이례적이었고 이제 수강하신 분들이 이제 다 그렇게 라방을 정기적으로 하기 시작을 하니까 아무래도 팬심이 금방금방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5천이라든지 팔로워가 10,000명이 됐을 때 이렇게 출판 제안이 이제 출판사 쪽에서 오셨다고 하셨는데 원래는 책을 쓰실 계획은 그럼 없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원래도 책을 쓰실 계획은 어느 정도 있으셨던 거세요? 원래 책을 되게 내고 싶었어요. 네, 책을 내고 싶었는데 뭐 집필은 아직 하나도 안 한 상태였고 근데 이번에 이제 책을 내게 되면서 이 출판계와 책을 내는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출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출판사가 봤을 때 출판을 할 만한 어떤 밸류만 증명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그 밸류가 증명이 안 되면 2만이든 3만이든 출간 제안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판사의 니즈는 여전히도 좋은 작가를 찾아서 발굴을 하지 않으면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겠죠. 당연하게도.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거의 대부분의 팔로워들을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무리가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받으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이유는 출판사 쪽에서 판단할 때 내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판매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보통 초판을 뭐 1,000부에서 2,000부 정도 하는데 2,000부 재고를 못 털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모든 대표님들이 책을 한 번은 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 팔리고 안 팔리고를 떠나서 이제 본인의 제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조금 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확장성을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들이 책을 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좀 직접 책을 쓰시는 걸 보니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책을 내시려고 하셨던 의향이 있으신 거였나? 혹시 책을 내시고 난 이후에 뭔가 조금 SNS 운영상이라든지 뭔가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달라지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팔로워가 저는 많이 늘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저희 그 마인드셋 출판사 대표님도 이제 한 8만 2천 정도 갖고 계신데 출간이랑 팔로워 상승은 크게 연관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기대는 했는데 그러진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책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컨텐츠에 대한 어떤 증명, 입증 정도인 것 같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첫 책에 대해서 크게 감흥을 안 느끼는 편이어서 물론 지금 이제 8쇄도 들어가서 한 16,000부 이상이 판매가 되고 있지만 저는 책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권수가 조금 되게 많아요. 네, 한 10권, 20권 이렇게 내고 싶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책은 이제 스타트 끊었네 약간 요 정도로만 보고 있고 아마 내년에 나올 책을 또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번 책 같은 경우는 뭐 아마 읽어보셨겠지만 그동안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컨텐츠들을 바탕으로 그 컨텐츠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은 정도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른 분들 그 외국 성공학 그 유명하신 분들의 인사이트를 우리가 소비하기 좋은 형태로 조금 제공하고 그 안에 이제 제 인사이트를 같이 섞었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점은 없고 아마 강연 요청? 뭐 이런 것들 이제 다음 주에는 충북 쪽에서 이제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청소년 강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점들이 좀 차별점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기존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분들 이렇게 만나서 소통을 하게 되고 관계를 만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비즈니스적인 관계에서는 조금 이 부분도 신경을 더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있어요. 비즈니스적 관계는 저는 두 가지를 신경 쓰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한테 베네핏을 안겨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연결된 만큼 이 사람한테 베네핏을 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이 사람이 만약에 나한테 1,000원을 기대하면 저는 1,200원, 1,500원을 주려고 좀 하는 편이에요. 이제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한 번 연결된 관계가 지속이 되려면 이 사람한테 2차로 제안할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그것들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첫 제안이나 첫 만남에서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한 번 만남이 한 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항상 뭔가를 더 제안을 해서 너가 나한테서 1,000원이라는 밸류를 가져가지만 나는 사실 10,000원 이상의 밸류를 가진 사람이어서 너한테 1,200원, 1,500원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꿀릴 게 없어. 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하나. 또 동시에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관계를 할 때 항상 제가 더 우월하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던지려고 노력합니다. 보통 남자끼리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내가 좀 더 대단해라는 메시지를 던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경계하게 되고 좀 불쾌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나는 되게 작고 소박한 사람이라 너가 신경 쓸 정도는 아니야. 그냥 우리가 연결돼서 좋은 관계 되자 이렇게 해서 좀 저를 그 사람 언더로 많이 밀어넣는 편이에요. 네, 그 사람의 어떤 시야에서 좀 벗어나서 네, 뭐 그래야 구설수에 휘말릴 일도 없고 비즈니스를 비즈니스로 끝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뭔가 항상 그런 수컷들의 싸움에서 저는 좀 피하려고 네, 음, 하는 편이어서 일부러 만나러 갈 때도 뭐 원래 스타일이 그렇지만 대단하게 꾸미고 다니는 편은 아닙니다. 막 멋있어야 되고 정장 입고 가고 압도하고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어서 음. 네, 항상 그냥 감사하고 네 그렇게 좀 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스포츠하는 친구들의 멘탈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속에 단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되게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고 자기를 긍정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면은 본인을 좀 낮춘다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약한 부분을 오히려 드러내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러면 고윤 작가님 그렇게 좀 단단한 멘탈이라거나 자존감이 높으실 수 있었던 거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감사일기를 꾸준하게 쓰심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만들어진 건지 나의 이런 좀 멘탈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좀 많이 평소에 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팁 같은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다른 사람 신경을 좀 잘 안 쓰려고 항상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선천적으로 어릴 때부터 타인 신경을 참 많이 쓰는 아이로 컸었거든요. 그걸 탈피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그 사이먼 시넥의 인피니트 게임, 그 게임도 네. 마찬가지로 그 게임이랑 사실 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음, 원하는 게 예를 들면 100만 팔로워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랑 상관없이 그냥 나는 내 게임을 하고 내가 원하는 거를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나에게 어떠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피해가는 게 저는 좀 더 똑똑하다라고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게임을 하려면 조금 이제 혼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몰입하는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 어떤 성공과 성과에 대한 몰입이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인 시선을 좀 안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동시에 좀 성공에 대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불계기부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는 굉장히 작은 먼지 같은 성공에 불과하고 진짜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뭔가 잘했다. 나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수준의 무언가를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여기서 인정받지 못해도 상관없어. 라는 그런 자신감도 또 동시에 굉장히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용기에 대한 정의를 저는 재정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그 테드 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 취약성을 드러내도 내가 상관이 없는 그 경지가 저는 진짜 용기의 경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재정이 되고 나니까 뭐 그런 솔직히 그런 말 듣습니다. 뭐 처음에 저희 할 때도 그 집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러이런 거 하세요 이런 어투로 이제 글을 써가지고 넘겼더니 페이서스 코리아는 누군지도 모르고 인지도도 없고 아직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뭔가 해라 하는 게 사람들이 불쾌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 들으면 약간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상하기는 하지만 그냥 아직 안 되는구나라고 이제 인정하고 그냥 아예 노출을 해버려요. 네, 그냥 맞습니다. 저희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노출을 해버리고 나면 오히려 편한 것 같아요. 네, 워낙 아둥바둥 하려고 살았었던 것 같아서
증명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들이 내면에 좀 되게 많았고, 근데 그런 것에서 탈피하면 좀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누가 너 이거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너 맞다 그래요. 왜 이렇게 못하니? 그러면 그러게요. 좀 알려주세요. 이래요. 근데 요 생각으로 바뀌게 된 것 중에 또 재밌는 그 문장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돕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이 사람 좀 도와주고 싶다.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라고 저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만드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이제 제가 더 우월하다 그러면 안 도와주잖아요. 네.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면 내가 좀 도와줄게 약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사업을 이제 하면서 항상 사업이 성공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결국 사업을 성공하는 게 아닐까. 저 맞습니다.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 부분이 좀 작가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이랑 좀 많이 일치되는 것 같아요.